청와대의 인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 의원님, 일단 지금 한 3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다가 네. 뭐 늦으면은 설, 빠르면은 이번 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번 주도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하냐 이후에 하냐가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3월쯤에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까지는 그동안에 임종석 실장이 그 이제 케어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까지 그걸 관리하고 그만둘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제 이런저런 일이 생겼고 관리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뭐 그게 임 실장 탓은 아니지만 생겼고 쇄신의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 보통 청와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보통 그냥 말할 때 몸이 거덜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 하실 때 이가 그때 10개 임플란트 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큼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1년 7개월 했으면 이제는 교체할 때도 되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뭐 한병도 전무수석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그리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까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총선 출마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그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나갈 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 안팎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 민생 경제 이 부분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 또 청와대 안팎에서 기강회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국정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 청와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다잡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또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면서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출마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겹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마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좀 명예롭게 퇴진을 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 자산을 가지고 출마해서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분위기 쇄신, 인적 쇄신을 위해서 국정 쇄신을 위해서 이분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본인들이 나중에 내년 총선에 4월에 총선에 나갔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교체 물망에 오르는 이 인물들이 문책성인지 아니면 정말 쇄신을 위한 그런 차원인지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뭐 이미 비서실장으로서의 경력도 있다면서요. 네, 고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때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삼선 의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18대 때는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했고요. 이분이 되게 이제 그 경력을 보면 시민운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가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18대 때도 협상을 굉장히 잘 해낸 그런 분이라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되게 품이 넓어서 지금 요 시기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 이분이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협상을 많이 해봤다는 것은 그거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교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는 그 노영민 대사의 이름이 거론되어 왔죠.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2012년부터 계속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서실장으로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 같이 넘겨받게 될까요? 아니면은 뭐 새로 또 선임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 시절에 그 통일준비위원장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인사 개편의 분위기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살짝 쇄신과 더불어서 문책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어떤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번 교체 카드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인사 개편을 하더라도 그걸 문책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권 1년 8개월 정도 이제 된 시점에 그 성적표는 국정에 대한 지지율로 이제 받아보는 건데 집권 초기에 70% 80%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40%대로 내려온 것을 이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고 본다면은 이 1년 8개월 가량을 이끌어온 청와대 정책 그 비서실장 그리고 핵심 수석들의 이 성적표라고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낄 것이고 이대로 계속 가서는 곤란하겠다. 물론 개개인의 이제 출마라든가 이런 정치 그 계획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대로 가서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대안 카드를 가지고 분위기 반전, 쇄신을 꽤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임종석 실장에게 힘이 집중된다. 그것을 경계하는 여권의 시간도 좀 반영됐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2인자는 국무총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무 차원에서는 비서실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나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여권 실세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비서실장한테 힘이 안 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은 늘 나오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께서 임 실장을 기용한 그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에 맞게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뭐 무난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사실 기강회의라고 할 만한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자료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청와대는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7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충분히 일을 했고 그래서 문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도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좀 더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어떤 관측인데요. 한병도 정무수석은 뭐 술을 한 병도 먹지 못한다 해서 이제 좀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정무수석으로서는 이제 청와대는 좀 중간에 들어온 측면도 있는데 지금 교체 카드 물망이 또 오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 이철희 의원 이렇게 좀 두 사람이 물망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기정 의원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초대 정무수석으로 내정이 되고 그 인사검증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선배인 전명헌 수석이 갑자기 이제 부상되는 바람에 인사가 이제 약간 좀 바뀌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광주시장으로 또 출마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도 본인 생각은 나한테 정무수석으로 봉사할 기회가 온다면은 이 초기 이때다. 다음에 다시 나가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때 나는 총선 출마해야 될 상황인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3선의 의원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내년에 총선에서 다시 국회 복귀하게 되면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꿈이 있고 또 대선에 경선에도 나올 수 있는 분인데 만약 정무수석 들어간다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할 수 있을까 정치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고 이제 거론되는 분이 이제 이철희 의원이죠. 비례대표 의원인데 국회에서 또 정당에서 오래 일을 해서 정무기획에 이제 능통한 분이어서 자기 역할이 있겠다 싶은데 이분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면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은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철희 의원이 내년에 나는 기필코 저 지역구에 출마해서 다시 재선해서 국회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고민되겠지만 안 그런다면은 비례대표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혜택을 입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부를 때는 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개편설이 나올 때마다 삼철,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이 세 분 이름은 또 빠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계속 그 권력 중심부하고는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이걸 객관적으로 양정철 비서관을 보면 아름다운 희생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그 정부를 맡은 유능한 사람들이 일부는 그 대통령 곁에 포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탕평을 해야만 화합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런 큰 정치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내가 늘 뒤로 물러서겠다라는 태도는 아름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되게 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홍보나 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유능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정무적인 요소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봉쇄한다는 면에서 저는 뭐 잘 알고 그러니까 가슴이 짠한 그렇게 보입니다. 짠합니다. 예. 짜네요. 네. 완전 능력이 있는 인사가 너무 초야에 묻혀 있는 건 아니냐 어떤 이런 시각이 네, 좀 반영된 것 네.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시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의 체급을 우회적으로 또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기에는 본인이 기본적인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수 쪽에는 이게 이제 첫인상이 잘못 찍혀가지고 뭐 배째라 이거부터 시작돼가지고 예. 보수 쪽의 인상은 안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 들어가서 중심을 잡았으면은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국정 운영이 물론 지금 국정 운영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은 양 비서관이 청와대 중심으로 들어갔으면은 뭐 저기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든 핵심 수석으로 들어가든 예. 가서 중심을 잡았으면은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이 덜 가파르게 가지 않았겠는가, 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문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나 정권 창출의 그 기여도 이런 거 보면은 민정수석 실장보다 전혀 못하지가 않거든요. 더 낮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초기에 그런 기회 놓치고 지금이 사실은 들어가야 될 시점이고 다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정말 그거는 흔히 말하는 순장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가장 어려울 때 예.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질 때 같이 그냥 피 흘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건데 문 대통령이 그걸 양정철 비서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양정철 비서관은 그렇게라도 부르면은 같이 피 흘리기 위해서 들어갈 뿐이지만 예. 지금 정말 좋은 시기에 다 이렇게 밀쳐놨다가 그때 양 비서관한테 같이 죽자 이렇게 같이 순장하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이 예, 어떻게 보면 차선의 타이밍인데 지금도 구체적으로는 이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예. 인사 대상에서 별로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정계의 뜻이 없는 것은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그 이번 인사 개편의 그 방향성이랄까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까요? 우선은 2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2기 청와대가. 그래서 2기 청와대는 방향성에 있어서 올바르게 된 것들은 지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점을 살피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이 된다면 이게 시야가 좀 넓으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점까지 살펴서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야당과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을 늘리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경제 살리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어려워졌습니다. 보안, 비용, 역사성 따져봤을 때 옮기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유홍준 자문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게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검토가 됐던 사안인데 예. 그때도 이미 현실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그걸 공약하셨을 때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거는 공약 안 하는 게 나을 건데 뭐 인기는 있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일단 국민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쳐야 되고 그거를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감수를 해야 된다. 특히 서울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걸 보완하고 철통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의전의 불편함 또 경호의 불안감 불안 요소 이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감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울 것이냐. 그리고 또 그 각종 그 의전 국가적 의전 행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고 외국의 VIP라든가 이런 외빈을 모시는 데 있어 가지고도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다. 저런 점들을 다 감안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약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와서 확인했다는 게 사실은 공약을 100% 뭐 사전 준비 다 끝내고 완벽하게 확인하고 공약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예. 그래도 저 정도면은 기본적인 건 다 그 전에도 검토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그래서 저렇게 발표되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고 예. 예상됐던 일인데 그렇게 발표할 것 같으면 유홍준 위원장이 나와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가 사전에 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못 지키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 국민께 예. 말씀하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홍준 자문위원이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권 차원에서는 뭐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공약 파기인지 어떤 시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게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촛불혁명의 핵심 정신이 직접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고 권위를 다 철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 곁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고 지난 1년 한 7, 8개월 동안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벽 앞에 이게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실 때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적절한 해명이나 그게 있지 않을까. 그때쯤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예,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하는 공간 있잖아요. 청와대 본관이라든지 예. 그런 게 그렇게 저렇게 깊숙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거 외에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는지는 저는 계속 찾아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전하면서 뭐 또 풍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분석인가요?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좀 이례적이죠. 유홍준 그 자문위원께서 풍수에 대해서 조금 나름 식견이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예.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언급하는 거 그게 좀 이례적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설왕설래는 오래됐죠. 청와대 태에 대해서. 지금 문홍준 자문위원은 관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 본관 또 이 영빈관이 포함해서 청와대 터 전체에 대한 그동안에 왈가왈부가 있었거든요. 예. 뭐 흉지다, 길지다 말들음도 많았는데 다수의 논의는 흉지 길지를 떠나가지고 기가 센 데다 아주 청와대 터가 예. 터기가 아주 센 데다.
그러니까 기가 센 분이 와서 그걸 그 기를 흡수해 가지고 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어허. 그 기가 약한 분이 오면 저 기에 눌려 가지고 좀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의 의견이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저 자리에서 관저를 직접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사시는 집 아닙니까? 예. 대통령 사택인 셈인데 관저가 말하자면 흉지다.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 대통령 빨리 나왔으면 거기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저런 데서 한다는 게 참 좀 요거는 좀 어떤 뭐 계획을 갖고 하신 이야기인지 우연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좀 이례적입니다. 현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전통적인 풍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적으로 봐야 될지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깊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거는 좀 예. 풍수는 저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살기 예, 예. 좋고 보기 좋고 별 문제 없고 사람들이 가면 좋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넘어가죠.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이 굉장히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첫 회에 그런 어떤 뷰라고 하죠. 이제 시청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구독한 사람들의 숫자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과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의 방향은 뭔가 콜라잖아요. 보수의 콜라가 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이미지에서 선정적이고 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짜 뉴스도 있다고 판명까지는 않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잘못된 사실들에 대해서 교정하겠다는 거고, 그 이번에 이미 뭐 그 다운로드는 100만이 훨씬 넘었고요. 구독자도 38만. 제가 볼 때 38만이 하루 만에 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곧 100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건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유시민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차분하게 절제되게, 그리고 심지어 방송 내용 중에 그 어떤 표현을 하면서는 이걸 또 왜곡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마 그러시겠어요? 라고 일부 언론에 부탁까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이 기조로 유시민 이사장의 그 알릴레오가 계속 팩트를 알리고 잘못된 거를 시정하고 정부 예. 정책을 정확하게 잘 알리는 그런 알릴레오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뭐 뿌리부터 한번 짚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유 이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유 이사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많은 정책들 제대로 이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죠. 그래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용이 돼서 또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네, 뭐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보도하기에는 조금 더 뭐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 두 사람이 뭔가 좀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언론을 거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 뭔가 좀 획기적이지 않느냐, 좀 재밌지 않느냐, 혹은 또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런 다양한 방송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당 대표에서는 지금 나온 상태고 제도권 안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좀 위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장 외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 유시민 이사장은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행보를 그냥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권이 좀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대개 목소리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여당 안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판하고 뭐 쓴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선명성 경쟁하고 이러는데 지금 오히려 정권이 이렇게 조금 지지율이 떨어질 때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선 거기 때문에 아예 정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여지가 있다면 저건 나중에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뭐 관심들은 저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제도권에 다시 복귀할 것인가 대선에 그렇죠. 특히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언도 했었고 맞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범여권 여론 그 지지율에서 갑자기 2위로 지금 대통령 후보 2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누구죠 저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인터뷰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대가 요구하고 진영이 요구하니까 삼고초리 오고 바로 소리 이 하니까 말이죠. 예. 지금 뭐 버티다가 재간이 없으니 나오셨다.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유시민 이사장도 그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유시민이 의리의 사나이예요. 2002년에도 노무현 후보가 흔들릴 때 나와서 지켰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높고 꽃길 걸으실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어용지식인으로 방송만 하다가 지금 어려워지시니까 또 나오는 진짜 의리의 사나이라 멋집니다. 그리고 모르겠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치라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나팔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었는데 구원투수 정도로서 역할은 감당할 것 같다. 그리고 네, 정치도 할 것 같다. 예,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 하면 잘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과연 그 실제 정치를 재개할지 여부는 본인 결정에 달렸으니까요. 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